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61번째 선민국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이죠. 저는 뭐 어디 나다닐 데가 없으니까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느끼며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한반도 역사를 개괄해 보면 약 9천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7천년경부터 이 한반도에 국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인과 환웅의 그 환국 시대가 5천년 정도 있었고, 단군 왕검이 세운 단군 조선 시대가 한 2천년 정도 있었고, 삼국 시대가 한 1000년 있었고, 또 고려 이조 시대가 한 1000년, 이렇게 해서 9천년 내 전체 역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국의 역사를 빼면 우리가 말하는 반만년, 약 4500년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역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의 4대 문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경부터 이쪽 그 황하 문명 쪽 위쪽에, 황하 문명에서 벗어난 그 위쪽 부분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황하 문명권에 속하는 유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내몽골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자기네 역사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동북 공정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 쪽의 입장이나 또 세계적인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중국 문명이나 문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4대 문명보다 훨씬 앞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4대 문명의 어느 문명권에도 우리 속할 수 없는 특별한 문명으로, 이거 5대 문명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요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인더스도 강예름이고 황하도 강예름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도 강예름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이게 나일강에 있는 그 부분 문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이니까 요하 문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독특합니다. 이 두 나라는 미주 대륙을 제외했던 고대 역사에서는 세계의 땅 끝 이쪽과 저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멀고 먼 나라입니다. 그 당시의 교통이나 이동을 생각하면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 둘이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세계의 역사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토레이 성공의 신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라고 그러죠. 이분이 우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그런 가계도를 주장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성경의 가계도인데,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에벨을 히브리라고 이분은 보는 것 같아요. 에벨을 통해서 갈라졌는데, 하나는 벨렉으로 갈라졌고 하나는 욕단으로 갈라졌다. 근데 이 벨렉의 후손엔 아브라함이 있고, 욕단은 스발 동편으로 이사를 하고 그 동편으로 옮겼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를 시베리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시베리아 부근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상하게 단군의 시대가 시대 연조가 맞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약 2000 BC 2200년경, 또 우리 단군은 2333년, 우리 단군이 한 100년 정도 빠른 거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개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민족성 DNA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것이 1988년도에 토레이 신부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이 그 비사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여러모로 작용했다고 하는 비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두 나라의 서로 닮은 점을 히브리 대학 교수인 베냐민 슐로니라고 하는 박사가 88년 다음 해인 1989년에 한국에 와서 한 강연이 있었어요. 앞으로 있는 내용은 그 강연 내용이 한 절반쯤 되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두 민족, 두 나라 간에 근본적인 그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은 옥황상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환인 그 천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 한국의 그 환인 하나님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뭐 삼신이니, 그 다음에 삼칠이니, 무슨 뭐 세판이니,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본 숫자로 놓고 모든 것을 이어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인들은 인사를 할 때 좋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좋은 아침이다, 뭐 좋은 점심이다, 좋은 저녁이다, 이런 인사를 주로 하는데 비해 이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안녕, 샬롬 같은 말입니다. 이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나라를 양국으로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국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또 문장 구성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두건과 도포를 입기를 좋아했으며, 세마포 즉 삼배로 만든 흰옷 입기를 좋아해서 백의 민족으로 불린다는 얘기예요. 또 장례 때에는 열심히 곡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곡하는 사람을 사서 대신해 줄 만큼 그런 것들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추수감사절 개념인 이스라엘의 음력 7월 15일의 초막절이나 한국의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 행사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또 양국은 같이 샤론의 꽃이라고 영어로 해석되는 무궁화를 나라꽃, 즉 국화로 삼는 것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같은 혈육으로 볼 수 있는 아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또 한국이 동족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대치하고 전쟁하는 것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주로 미주에서, 요즘 현대 얘기죠,
한국인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자국의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지 않고 독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지 않고 동해로 표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꽂혀 있어 가지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또 가까움을 느끼는 그런 두 나라의 관계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비슷한 시기에 강대국에 의해서 독립했으며,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치르면서 무기가 필요할 때 강대국들에게 무기 판매를 호소했으나, 강대국들은 아랍의 그 석유 구입 문제로 그 판매를 주저할 때 한국이 6.25 때 그 남겨진 그런 탱크들, 이런 것들을 400대를 막 고장난 것, 뭐 움직이는 것 해서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마움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개량하고 수리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여 국방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여 성능과 구조를 개선하고, 또 그런 개선점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국에 통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대치국가로서 국력을 향상시키고 국방을 안전케 견고히 하기 위하여 자꾸 무기 개발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제조 기술과 또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제조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과 독일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나 이런 무기 생산국들이 누르고 자기네들만이 생산하는 것처럼 했을 때,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위하여 우리 자체 무기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한국은 산악이 많고, 그 다음에 혹한도 있고 혹서도 있고 장마도 있고,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현장에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대국들이, 강대국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한 생산 실력국으로 부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강대국들의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에 비하면은 이 성능은 뭐 조금 더 좋을라나 몰라도 그 가성비라든가 실질적인 효용 면에서 우리나라 것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사려고 지금 대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 제조 실력이라든가 무기 제조 단가 같은 것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그 개선을 해서, 지금 미국의 F-35의 비행기가 약 1,000억 원에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그와 비슷한 F-50을 생산해서 파는데 280억, 약 3분의 1 가격에 판다는 겁니다. K9 탱크가 약 40억 원인데 비하여 독일의 그 파우스트 탱크라는 것이 있는가 본데 이것이 약 225억 원. 그러니까 약 4배씩 뭐 이런 정도로 몇 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폴란드 같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당장 2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무기를 사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이 미국 거나 독일 거나 러시아 거를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24조 원의 무기 계약을 쌍방간에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각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로 인해 기존의 강대국들 간에 있었던 무기 산업의 어떤 질서라고 할까, 또 어떤 체제가 코리아와 폴란드가 끼어들면서 기존 질서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 강대국들을 지금 신경을 바짝 쓰게 만드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것은 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하는 우리나라도 덩달아 긴장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양국은 지구의 반대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처럼 묶여져 있는 걸까? 이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받침이 되지 않고는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 역사의 퍼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세계의 역사를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알고 느끼며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구성이 복잡하여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세계의 각종 인구가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과 또 그 어머니가 유대인 계통이라는 것만으로 민족 구분 없이 유대인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앞에서 말한 구약적 이스라엘인들과 섞여 복잡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옛날에 미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근래의 헨리 키신저라든가 그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라든가 또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인텔, 스타벅스 이런 TV나 이런 신문이나 어떤 영화만 보아도 전부 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유대인들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너무 탁월한 실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미국이 세워졌고 국제기관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리하여 지금 세상의 온갖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은 이들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자주 방문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은 대한민국을 단일 정부의 수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과 기관들은 두 민족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집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세상의 통제 범위를 뛰어넘어 세상에서 통제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서 이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통제하시고 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